떨어지려면 임기 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했을 때 치고 올라가잖아요. 다음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이고 가장 힘이 센 이 1년 동안에 기초를 닦아놔야 됩니다. 저는 그 관세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 본격적으로는 중국 말려주기가 들어갈 겁니다.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걸 통해서요.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셨던 이제 조희준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네. 지금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하면서 네. 당장 전 세계에서 미국에다가 뭘 파는 그런 회사들은 다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지어라. 뭐 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지금 최근에는 현대차에서도 뭐 네. 공장 뭐 계속 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또 관세를 뭐 깎아주네 마네 하면서 지금 협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이든 뭐 아니면 전 세계에서 좀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그 원래 그 본국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의 경제 어떤 뭐 성장 뭐 거기서 어떤 뭐 과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어떤 추세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부가치 산업, 고부가치 제조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수출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현대차부터 거기 공장을 세우고 부품업체들도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태계가 이렇게 생기고 관세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만든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서 미국 안에서 돈이 돌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룰이 바뀌면 우리는 거기 룰을 맞춰야 되는 나라잖아요. 네. 룰에 적응을 해야지 룰을 만들 수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사실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요. 이제 미국 시장을 노리면 예를 들자면 예전에요. 100만 원어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60만 원은 우리가 먹고 40만 원은 미국 가져갔다면 이제 미국으로 옮기면서 뭐 70만 원은 미국은 먹고 30만 원은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도 그러면 그 30만 원의 캐파를 늘리는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제가 어딜 가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여기서부터는 협상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뛰어난 공무원들, 뭐 이건 정권에 상관이 없이요. 뛰어난 공무원들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손익과 그 운명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늘 역사 시간에 서희에 대해서 배우지만 네, 네. 서희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잘하고 국내의 네. 반발을 잘 누르고 정치권은 잘 누르고 잘 다독이고 우리가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나가면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기 시절에 좀 운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 그럴 때 한국이 아주 개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의 회고록 같은 걸 읽어보면 자기가 그거 깽판 치고 나올라 그랬는데 동맹이라서 네. 참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교착 상태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 그럼 이제 협상하자. 라고 해서 일기 때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하고 대신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는 네. 식으로 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체결하는데요. 그래서 철강 관세 우리가 쿼터를 받은 그 면제는 일본도 끝까지 못 얻다가 일본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나와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협상을 잘한 거죠. 대신 근데 미국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우리가 협상에서 이겼다고 말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픽업 트럭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승용차나 이런 게 경쟁력이 없어서 픽업 네, 트럭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픽업 트럭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한국은 아직 제대로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승리를 이런 걸로. 선언하면서 이제 좋게 협상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이 또 잘 되고 이때는 상당히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뭐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운칠기삼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따라준다면 한국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걸 안 줄 방법이 없다면 줄 건 주고 나도 그때 잘 받아와야 된다. 그럼요. 그게 예. 중요한 건데 안 주겠다고
뭐 소위 말하는 계기면 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계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를 잘 봐가면서 네.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일본도 못 얻어낸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 여기서부터 이제 외교력과 협상력의 좀 그럼요. 싸움일 것 저는,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대만 뭐 TSMC도 그렇고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뭐 네. 전기차 뭐 자동차 할 거 없이 하여간에 네. 미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다 공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이제 TSMC는 대만 기업이라서 뭐 전쟁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 그런 예. 분쟁 지역 아닌 분쟁 지역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뭐 1,00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1,000억 달러라고 일단 질러는 놓은 것 같은데 최근에 FT나 이런 데 기사를 보면 도대체 1,000억 달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거에는 TSMC가 뭐 몇 억 달러 투자한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대요. 근데 네. 지금은 1,000억 달러라고 해놓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아니 과거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이렇게 뭐 역구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맞춰 나가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달래기 위한 용도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TSMC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 첨단 반도체의 40%가 미국에서 생산되게 될 거야라고 막 과시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근거는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공급망의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핵심을 그 대만의 안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정학적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되는 거 반도체 중에 가장 최첨단을 생산하는 TSMC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뭐 관세나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미국도 안보적 전략적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 기자회견 할 때 말하는 게 세 개의 업종이 있는데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관세로 그걸 보여줬어요. 네. 이거는 타협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TSMC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의약품도 지금 존슨앤존슨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안 알려졌지만 최근에 500억 달러 이제 미국 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요. 의약품 공장. 사실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던 거였는데 이제 미국도 채산성이 아니라 이제 또 의약품도 약간 안보적 차원 그리고 국민을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1,000억 달러 투자는요. 이거는 팔목 비틀어서 데려간 거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관한 거는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예. 이 뭐 주식에서의 시총 차지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가 아주 어찌 보면 거의 뭐 유일한 예. 뭐 흑자 뭐 예. 나는 뭐 어찌 보면 효자들 그런 예. 제품일 텐데 반도체를 지금 계속 가져가서 어떻게든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반자적 파트너로 한국에서 뭐 생산해서 뭐 쉐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들어와. 그러면 그렇죠. 또 예.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예. 좀 이익이 쉐어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더 없어지지 않을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타까우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압박은 TSMC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훨씬 적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력을 올려서 압박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압박 안 받아서 좋다고 말하면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완공해가지고 하는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 거는 우리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뭐 그만큼 수요처도 못 찾았고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TSMC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거 있으면 주고 우리가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주려고 해도 지금 마땅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걱정보다는 우리 반도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주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반도체를 좀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좀 어쨌든 악재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우리 일자리, 우리의 수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자체 내수적으로 팔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국내적으로 떨어지는 부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어떤 뭐 주가나 어떤 회사의 실적 이런 걸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제 국내 어떤 경제는 안 좋아도 예. 어쨌든 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좀 보는 채널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주가에는 좀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 하이닉스가 거기서 충분한 수요처를 찾고 그다음에 기술도 뭐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를 어느 정도 쫓아가고 TSMC의 대체제로서 미국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더 회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고맙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이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동반자적인 파트너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네. 내놔, 야, 네. 너 그냥 가져와 막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워낙 힘이 네. 강하고 네. 뭐 우리를 좀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염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떤 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끼리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대항을 한다거나 네. 연합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뭐 미국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캐나다나 멕시코도 뭐 같이 뭐 관세 매긴다 뭐 이러고 대항을 약간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유럽에 이번에 뭐 방위비 압박할 때도 각 나라마다 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그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강하게 나오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뭐 핵 공유한다, 우리가 뭐 방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방비 늘린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지원한 거를 보면요, 그 BBC 방송에서 보도한 걸 보면 프랑스가 일본보다도 적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사실은 유럽은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방위비나 이런 거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능력, 무기 모든 게 미국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자신들의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보면 미국의 어떤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4월 말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총선을 당겼거든요. 원래 캐나다의 그 여당은요, 그 전에 트리도 총리였잖아요. 네. 트리도 총리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물러났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때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여당이 엄청 인기가 올라갔어요. 위기에 뭉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여당의 가장 적수였던 보수당은 트럼프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저거 봐라, 미국도 저렇게 공화당이 되고 보수당이 된다 해서 그걸로 보수당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저런 거 보고 캐나다 사람들이 에이 쟤 뭐야 라고 해서 지금 선거에서 다시 지금 여당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전까지는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정치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멕시코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말할 때마다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그 위기에 결집하는 국민들의 인기, 그리고 미국에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면서 지금까지 상황 관리를 잘했다고 지금 인기가 85%에 달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이게 다 사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국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공격을 한다면 그 국가는 선거가 임박해 있거나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닌 나라,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권이 교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캐나다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막 퍼붓고 있는 거고요. 누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막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거인데. 그리고 얻어맞을수록 자기들 인기가 올라가요. 얻어맞을수록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면을 보면서 또 캐나다도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의 이런 뭐랄까 강경한 정책을 네. 이제 각계 전투로 이렇게 대응하거나 막 대항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트럼프 정권이 이제 4년 남은 건데 네. 이 안에는 어쨌든 이런 기조가 좀 계속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1기 때를 좀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네. 뭐 초반엔 이렇지 이게 예. 결국에는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이 안 좋다면 여기서 또 약간 전환을 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S&P 지수가, 여기는 뭐 경제를 많이 보시는 S&P 지수가 20% 떨어졌어요. 미중 경제 전쟁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떨어지려면 임기 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했을 때 치고 올라가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지수에 자기의 성취를 연동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1기 때는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요. 단 한 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가 뭐였냐면 다우지수가 3만 넘었다라고 할 때 본인이 가서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됐어라고 하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주가 지수에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은 보면 나는 뭐 주가 안 본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다 거짓말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이고 가장 힘이 센 이 1년 동안에 기초를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거는 빨리 하고요. 저는 그 관세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 본격적으로는 중국 말려주기가 들어갈 겁니다.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걸 통해서요. 그때 또 뭐 주식 시장은 상당한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 선거까지 한 2년 내에는 주식 시장도 막 요동치고 막 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세팅을 하면 나중에는 이 주가든 아니면 경제든 이런 게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경제의 성과를 주식으로 주식 시장에서 찾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기 때 또 워싱턴 쪽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는 또 약간 그 반대파, 소위 말하는 뭐 소신파 뭐 이런 네. 분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 말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또 안 보이지 않나요? 없죠. 이번에는 네. 뭐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뭐 재협상하고 한미 FTA 파기 행정명령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당시에 그분 뭐 골드만삭스 출신인가 그랬는데요.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와 버렸어요. 그걸 2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2번 했다고 그 자신의 회고록이나 사람들한테 인터뷰한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미군 소개령을 내려라. 뭐 트럼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진짜 우리나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가 폭락했을 텐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냥 아유 뭐 실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이제 뭐 전혀 막을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걸 보면요. 뭐 지금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한 8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7, 80일 사이에 상무장관은 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약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관세 정책이 나왔거든요. 장관도 없고 USTR 대표도 없을 때 다 나온 거예요. 네. 한마디로 뭐 전혀 견제 세력이 없고 어떤 그 정부 내에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때 그냥 쏟아내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기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1기 때는 어쨌든 주가를 또 올리고 하면서 예. 이제 나름 그래도 어떤 예. 뭐 경제나 이런 거에서는 성공적인 좀 약간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제도 딱 뭐 위기가 오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럴 우려가 뭐 사실은 뭐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을 보면 아마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렇게 때려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본인은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경제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면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되면 뭐 재선에 실패하는 대통령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성향을 그래도 좀 보셨으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계획대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는 느낌이 나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돌변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막 또 끌어모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막 갑자기 바꿀 또 그럴 성향의 사람인가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요. 자기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보면 말을 바꾸는 거고요. 본인은 유연하다고 판단을 하죠. 1기 때에서도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1기 때에 러시아에 그 알루미늄 회사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루미늄 공급이 끊기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백악관에서 뭘 어떻게 했냐면 바로 말을 바꿔서 그러면 이거는 대표만 제재를 하고 회사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뭐 중국
중국에 대해서도 뭐 마치 트럼프 대통령 일기 초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걸 왜 인정해야 되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러니까 3일 뒤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내가 정말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만약에 진짜 그런 경제 위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 입장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한국의 어떤 뭐 기회를 잡는 거 이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 한국인들이 어떤 뭐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분간은 S&P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저점 구간 때 잘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뭐 판매 비중이나 이런 거 높은 기업들보다는 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높은 좀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왜냐하면 그거는 그 공급망에 있어서 그 이슈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과격하게 밀어서 붙여서 그렇지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미중 없다, 패권 이거는. 경쟁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를 잘 풀어가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